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교과서는 570페이지 감정평가는 6문제 내지 7문제 6문제 내지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출제 유형은 거시적으로 출제할 때도 있고 미시적으로 출제할 때도 있고 작년은 상당히 거시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그림 그리고 시작합시다. 자, 머리에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란 감정과 평가의 합성어. 감정평가라는 말은 감정과 평가를 합쳐놓은 얘기입니다. 감정이란 뭐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감정이란 뭐다? 평가는 뭐다?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평가는 뭐라고요?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그럼 말을 연결해서 정의해 보세요. 감정평가란. 자, 다시 갑시다. 그럼 합쳐서 감정평가란 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라는 것. 자, 11월 달 동영상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더 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얘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형성 요인. 가치란 무엇을 얘기한다? 가치 형성 요인. 요 사실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 시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치 형성 요인.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입지론에서 말하는 입지 조건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게 되면 무엇인가가 변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설명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시 여기까지. 감정평가 합쳐서 뭐라고요? 감정평가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감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뭐다?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뭐 인구 증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구 증가, 뭐 지하철이 신설되었다. 이런 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겁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겠네요. 그게 일련의 가치 형성 과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치 형성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이 신설돼도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까? 지하철이 신설되면 왜 수요가 증가할까요? 편리해졌다는 얘기죠. 편리해졌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편리해졌다는 말, 만족감이 커졌다, 유용성이 좋아졌다, 효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유효 수요 때문에. 유효 수요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구매력이 수반되는 수요. 자, 얘네들을 통칭해서 부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의 관계.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또는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 OX, X. 여기 시험 문제예요.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지하철이 신설되면 유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기를 가치 형성 요인. 얘네들을 통칭해서 부르기를 뭘 한다고요? 가치 발생 요인.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은 더욱더 부족해지는 겁니까? 예. 그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더 많이 부족해지게 될 거고 부동산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치 형성 과정. 관계를 쭉 설명합니다. 연결하세요. 시작.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제합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할까요? 응? 공급량이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게 되면 희소성에 영향을 줄까요? 희소성에 영향을 줍니까? 만약 수요가 더 많으면 희소성이 과해질 것이고 반대로 공급 물량이 더 많아진다면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치 발생 요인들이 변하면 즉 만족감이 커지면 인구는 증가하는 겁니까? 만족감이 증가하면 인구가 커진다고요? 요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은 O지만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X라고요. 자, 희소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하철이 신설되는 겁니까? 희소성이 그러면 완화되면 인구는 증가합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희소성이 심화되겠죠. 그럼 희소성이 완화되면 인구는 증가하냐고요. 관계를 설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관계를 보면 화살표가 쌍방으로 연결된 쪽이 있을 겁니다. 찾으세요. 화살표가 쌍방으로 연결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가격의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 정의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게 가격의 이중성.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관련되는 가격 원칙. 자, 한 번 더 정해 봅시다. 가격의 이중성을 여기서 한번 정해 볼까요? 자, 가격의 이중성이란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면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한다. 그것도 가격의 이중성. 그러면 이쪽의 이중성을 정의하든 이 부분의 이중성을 정의하든 항상 따라다니는 쪽이 뭔가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과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원칙이라고 합시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가격의 이중성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자, 다시 가격 이중성이 출제되는 형태는 두 가지.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관련되는 가격 원칙.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전체 흐름, 가치 형성 과정 단계 머릿속에 그리세요.
가치 형성 과정을 보면서 감정평가를 정해 보세요. 감정평가란 뭐다? 가치 형성 요인을 파악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정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걸 감정평가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시험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시험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가치 형성 요인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래요. 그럼 이게 감정의 작업, 이게 평가의 작업. 7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3문제, 4문제. 근데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쪽에서 1문제, 이쪽에서 5문제. 5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있었죠. 법이 뭐던가요? 제목이 뭐라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작년에는 2문제 나왔습니다. 제목을 구경하고 갑시다. (669) 669페이지.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표시 100개. 한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출제 형태는 한 문제, 2문제 갔다 왔다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면 2문제. 687. 687. 제목 뭐라고요? 작년은 여기서 한 문제. 최근에는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또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또는 둘, 하나 이렇게. 그럼 작년에 6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했는데 결론은 법에서 3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3방식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걸 평가하는 방법 3방식을 할 텐데 교과서 볼륨도 3방식이 제일 많고 볼륨이. 그리고 강의하는 시간도 여기가 제일 많을 거고 여러분도 제일 힘들어하는 쪽이 이쪽일 텐데 오히려 이쪽보다는 작년에는 이쪽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올해 힘들다고 하는 파트는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래 올해는 이제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놓을 차례니까 놓겠죠 그러면. 그런데 전체를 일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악의 상태는 감정은 쉬워요.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때요? 우리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태는 감정과 법은 해야 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4문제, 5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니까. 11월 달에 감정했었죠. 감칙, 줄여서는 감칙. 우리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법에서는 이걸 공시법이라고 해요. 법의 단축형은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풀네임을 적어놓고 그 뒤에 약칭이 나와 있어요. 약칭이 나와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동산 공시법에. 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공시법일 줄 알까봐 그냥 그렇다고 이거는 부공법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냥 법대로 합시다. 부동산 공시법. 일단 이 2개 포커스를 두는 걸로 하고 지난달 감칙했으니까 이번에는 감칙은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요 내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도록 하고 요걸 하다 보면 얘가 훨씬 쉬워요. 여기 암기할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일단 요걸 하는 걸로 다음 주에 요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을 다시 쭉 파악하세요. 거시적으로 보세요. 전체를 봐요.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감정평가. 자,
자, 파트별로 구분하겠습니다. 감정이란 뭐다? 사실이란 뭐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는 확인해야 되겠네요.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 얘 이름이 방금 부동산 하나를 안 그렸네요. 자, 우리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서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과 분석 사이에는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 그럼 지역 분석을 정해 보세요. 지역 분석이란 뭐다?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이 끝나고 나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적인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죠? 무엇을 찾아낸다? 가치 형성 요인을 찾아낸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들과 가치 형성 요인을 찾았으니까 가치 형성 요인하고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존재할 겁니다. 가치 형성 요인하고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하철이 신설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지하철이 신설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동의한 겁니다. 몇 프로 상승합니까? 웃지요? 말을 해요. 몇 프로 상승합니까? 말을 해 그냥 10%. 몇 프로 상승합니까? 20%? 몇 프로 상승합니까? 감정평가사들마다 중개사들마다 이렇게 다른 결론을 도출해버리면 이 가격에 신뢰성이 있다 없다? 신뢰성이 없죠. 그럼 지하철이 신설된다면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는지를 딱 정해놓자고요. 가령 지하철이 신설되었는데 그 지하철과 아파트 거리가 10분 걸린다. 20분 걸린다.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렇다면 가격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를 정해놓자고요.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그럼 가치 재원칙을 정해 보세요. 가치 재원칙이란 뭐다?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것. 뭐라고요? 뭐라 지금 궁지렁궁지렁 하면 단어 있는 것만 연결하면 되겠구만. 가치 재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관계를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것. 그럼 그게 뭐 외우기 귀찮으면 그냥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의 관계를 뭐를요? 법칙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든 지하철이 신설되면 몇 프로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거 아닌가요? 그래야만 이 가격에 신뢰성이 있죠. 자, 다시 가치 형성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결과 찾아놓은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뭐라 부른다고요? 네. 둘 중에서 한 문제는 해마다 나옵니다. 작년에는 저쪽이 나왔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럼 올해는 이쪽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기 전에 기본적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감정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분류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늘 가격이라는 표현들은 사용했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가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가치라는 말로 평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했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사용했던 게 가격의 정의가 적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것이고 이 정도요. 이 정도 내용들에서 한 문제. 작년엔 저쪽에서는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평가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할까? 건물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이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건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으면 얼마의 거래가 될까?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 건물을 내가 사게 되면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부동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격의 또는 뭐 가치의 삼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또는 가치의 삼면성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시작. 비용성의 기준을 두고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을까? 원가 방식.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었던 부동산과 그걸 사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가격은 당연히 비쌀 것이고 수익이 적게 발생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익의 기준을 두고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매 방식들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가격인데 우리 법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액이라고. 그리고 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얘는 토지만. 토지.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으로 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3방식으로 분류한다면 어디에 속한다? 비교 방식에 속한다. 수익 방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몇 개? 7개. 그래서 그것을 7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목이 3방식 7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7방법들 하나씩 언급해 보세요. 기억나는 것들.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제목 나와 있네요. 원가법. 정의하세요. 원가법이란. 원가 방식에서 가액. 맞아요. 어떻게? 투입된 비용 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용어들만 정리합시다. 그럼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일정한 이자율로 환원시켜서 부동산의 가격 구하자. 수익 환원법. 셋 중에서 하나.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다고요. 그럼 올해는 셋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칠판에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고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고 작년에 여기서 전체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제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방법. 적산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한 분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하나씩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네요. 다 같이 시험을 보러 가 서로 협의하에 시험을 보면 만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원가법. 무슨가액.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비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투입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습니까? 라는 말이니까. 그럼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합친다는 말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적산. 자, 표현만 보세요. 원가법이란 투입된 비용을 적산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이게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이란 시작. 투입된 비용을 적산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게 무슨 가액? 적산가액. 적산가액.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설명해 보세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찾아서 요 사이에 대상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다시 시작.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구했습니까? 비교해서 구했다. 비중가액. 비중가액이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비중가액은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해낸 거니까 유추가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수익환원법. 이 수익은 언제 발생하는 수익?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 환원한다. 합회 시간 같이 할 때 공부했습니다. 환원, 동의어, 할인. 환원한다, 할인한다. 의미는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그러니까 수익은 미래가치, 가액은 현재가치. 그렇게 해서 산정된 가액을 우리는 수익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했죠? 재조달의 의미, 신축. 신축하는데 들어간 비용. 거기서 그동안 감가된 금액을 차감한다.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 순수익 또는 일반적으로 순영업 소득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눈다, 환원한다.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환원 이율에 대한 순영업 소득. 작년 문제는 이거라고요. 블랭크 채우는 문제. 곳곳에 블랭크를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들어갑시다. 적산법, 적산임료. 부르세요. 시작. 기초가액. 처음 들으니까 모르겠죠. 지난달 들어도 몰라.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나하나 결론이 똑같아서 불러봐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필요 적용비. 지금 암기한 걸 열거하는 겁니까? 뭘 보고 지금 부르는 겁니까? 자, 다 같이 무슨 임대료? 적산 임대료. 다시 시작. 적산 임대료. 시작.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지금 암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자, 수익 분석법 무슨 임대료? 단어 그대로 수익 임대료. 적산 임대료하고 비교하세요. 적산 임대료 시작. 기초가액 곱하기. 그럼 요것만큼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왔다면 이런 결론은 수익입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수익 방식은 그것을 순수익이라고 부르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플러스 필요 재경비. 삼방식 7방법입니다. 가격의 삼면성 찾으세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칠판만 보면 돼요. 자, 다시 갑니다. 가격의 삼면성 시작. 삼방식. 뭐랍니까? 지금 삼방식이라고 했는데. 삼방식. 7방법. 빨리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원가법 무슨 가액?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비중가액, 비준임대료, 수익가액, 수익임대료. 투입된 비용들을 합쳐서 구한다 그래서 적산. 하나는 적산가액이고 하나는 적산임대료고요. 비교 방식은 비교해서 구하는 거니까 비준가액이고 비준임대료고요. 수익 방식은 수익을 근거로 구한다고 해서 수익가액이고 수익임대료입니다. 다시 용어들 갑니다. 시작.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그에 따라 각각을 구하는 겁니다. 적산가액부터 갑니다. 시작. 적산가액은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2개. 적산임대료 적산임대료 다시 갑니다. 시작.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수익가액은 파는 이율에 대한 순영업 소득. 수익임대료. 자, 임대료만 다시 보세요. 임대료. 여기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임대료가 하나 더 있는데 임대료는 어떤 경우나 임대료는 앞에 놓는 내용 더하기 필요 재경비예요. 여기서는 비준임대료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임대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실질의 의미가 모든 이런 뜻입니다. 모든.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이너스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 한다는 개념들이 나와야 돼요. 실질임대료는 순임대료 플러스 그 다음에는 그래.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산임대료, 실질임대료, 수익임대료. 공이다 더하기 필요 재경비. 지금 머릿속에 다 입력하세요. 토지는 무엇을 적용한다고요?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시법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하면 토지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니까 끝.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중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들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산식 구조만 기억하는 선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럼 산식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장 단순한 형태가 블랭크 채우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무조건 건져야죠. 머릿속에 그립니다. 원가 방식으로 구한 부동산의 가격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가 방식으로 구한 부동산의 가격의 이름이 비교 방식으로 구한 부동산의 가격이요. 수익 방식으로 구한 부동산의 가격이. 그런데 각각으로 구한 이 가액들이 등가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쟤네들이 등가가 되려면 가격의 3면선이 등가가 되면 돼요. 마샬은 가격의 3면성을 주장한 학자가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인데, 마샬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등가는 성립한다고 말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등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들은 등가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산가액은 1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상가액. 자, 우리 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69페이지) 669 감칙 2조 정의 나와 있습니까? 예. 한 장 넘겨서 5조를 먼저 보고 올게요. 670페이지 큰 2번 제목이 시장 가치라고 했습니다. 자, 조문으로 들어가세요. 제5조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으로 들어갈게요. 시작. 시장 가치 동그라미 한다 동그라미. 한다 할 수 있다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원칙. 원칙은 뭐다? 시장 가치. 원칙은 뭐라고요? 시장 가치. 669 앞으로 한 장 넘깁니다. 2조의 1호를 찾으세요. 시장 가치란 하고 나온다. 시장 가치란 시작. 방금 읽으신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자, 거기서 키워드 4개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통상적 시장. 통상적 시장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그렇다면 투기로 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가격은 시장 가치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통상적 시장.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분한 기간. 체크합니다. 충분한 기간. 매도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시장에 내어놓았다면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관심이 있는 사람이 10명일 때와 2명일 때 가격은 같다 다르다? 가격은 다르겠죠. 10명이거나 100명일 때는 가격이 상당히 더 오르겠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10명인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급하게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급매로 그러죠. 급매. 그럼 급매로 시장에 내어놓다 보면 충분한 기간이다 아니면 그 기간보다는 짧다. 짧은 기간. 짧은 기간이니까 관심 있는 10명이 본 게 아니라 2명밖에 못 봤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다운된다. 그래서 우리가 급매로 내놓으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통상적 시장. 두 번째는 충분한 기간. 자, 세 번째는 둘째 줄 제일 뒤에 정통한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라는 얘기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통한 당사자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본인을 지금 판단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정상이냐 아니냐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해? 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늘 병원에 갈까 말까를 결정하면 돼요. 자, 그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10억에 거래된 적도 있었고 2억에 거래된 적도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광풍이 불 때는 10억에 거래되었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는 2억에 거래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거래가 된 빈도는 높지 않더라. 5억에 거래된 빈도가 가장 높더라. 그럼 무엇을 시장 가치로 본다? 5억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는 키워드 4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다 1, 2, 3, 4라고 번호 붙여놓고요. 각각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여놓고 그 4가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시장가치 정의합니다. 시장가치란 통상적 시장, 그렇게 해서 형성된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장가치. 그거는 원칙입니까? 예외였습니까? 원칙이었습니까?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3방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장가치입니다. 그런데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적상가액 등등은 뭐라 부른다고요? 시상가액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그럼 올해는 또다시 시상가액 조정은 별 재미없을 거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전히 지문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개념 파악 잘 하시고요. 자,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각각의 가액들의 이름 시작.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다시 갑니다. 시작. 얘네들은 각각 다 시장가치가 아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시상가액.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시장가치를 구해야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 개념을 설명할 때 잘 들어요. 전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과서는 617페이지요. 617페이지. 예제 35번 문제. 그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617 예제 35번 일단 자료 다 해석하세요. 문제를 잘 보세요. 하나하나. 문제를 보니까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 그럼 거기서 말하는 감정평가액이 뭔가요? 그게 시장가치. 시상가액 조정 체크하시고 감정평가액 아래다가 이꼴해서 뭐라고요? 시장가치.
그러니까 문제는 뭘 물어본 겁니까?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시장 가치를 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조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갑시다. 시장가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 자, 다시.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그랬다, 그죠? 그럼 조정하는 방법이라고요. 방법이 뭐다? 가중산술 평균. 가중치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산술, 이 단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단순 평균은 안 됩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중산술 평균. 두 번째는 기준. 자료의 정확성, 계산의 정확성. 가중치를 둔다는데 가령 여기는 가중치 30%, 50%, 20% 이렇게. 그럼 30%를 부여한다면 과연 그것은 적절한 것일까? 적절성. 이 과정에 채택되는 뭐라고요? 얘네들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시작. 정확성. 다시 갑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법에서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료를 쭉 보세요. 시상가액이라는 말들이 쭉 보이네요. 첫 번째,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이 1억 2천. 그럼 1억 2천의 1억 비준가액. 조성 비용을 통해서, 통해입니다.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 1억 천. 얘 이름은요? 적상가액. 임대료를 통한, 이게 임대료를 받은 입장이니까 이게 수익이겠죠. 그죠? 그러면 1억은 뭐가 됩니까? 수익가액. 근데 이들은 각각 뭐라고요? 시상가액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친절하게 적상가액 등으로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각각을 시상가액이라고 썼으니까 표현이 좀 더 편하겠네요. 그리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확하게 시작. 가중산술 평균. 다시 시작. 가중산술 평균. 그리고 가중치를 줬네요. 가중치가 2대 5대 3이랍니다. 계산기 눌러서 시작합니다. 계산기 누르세요. 이제 우리 핸드폰에서 하산합시다. 핸드폰 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제 끝내고 제발 계산기 좀 가지고 오세요. 아래 해설 보시고 눈으로 풀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직접 계산기 눌러서 직접 구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1억 1,200이 나왔습니까? 그럼 1억 1,200의 이름이 뭐라고요? A.
시장 가치. 그게 시장 가치. 725페이지 갑니다. 725페이지 갑니다. 12번 문제 블랭크 채우세요. 페이지 3 8조 725 725 25라는 블랭크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꼭 내년에 놓은다 이런 거 개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 다시 갑시다. 칠판으로 옵니다. 시작. 가격의 삼면성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시작. 3방식으로 갑니다. 시작. 이제 7방법입니다. 차례대로 쭉 갑니다. 차례대로 시작. 얘는 왜 빼먹고 갑니까? 7방법이라고 했는데. 7방법 시작. 원가법, 적산법,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로 인해 산정되는 가액과 임대료 시작.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비중가액, 비준임대료, 수익가액, 수익임대료. 얘네들은 뭐다? 시상가액이다. 시상가액이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뭘 구할 거다? 시장가치를 구할 거다. 우리 법조문 감칙 5조는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시장가치를 정의하세요. 시장가치란 첫 번째, 글쎄 까먹었습니까?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시 하세요. 최소한 10분 이내에 하는 것들은 뭐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방식은 목적이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다? 시장가치. 그러나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각각의 가액들은 시장가치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시상가액이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자?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시장가치를 구하자. 이때 구하는 방법. 이게 쉬운 것 같죠? 놓을 때마다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꾸 되뇌기세요. 자꾸. 산수는 없어도 돼요. 가중. 기준은 3가지 시작. 정확성. 다시 갑니다. 시작.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으니 감칙의 규정도 확인할 겁니다. 자, 725 12번 문제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3번 문제 시작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세요. 동그라미 1번 시작. 추독 3면 등가. 그게 뭔가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은 같다.
그렇다면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은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전부 다 시장가치.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삼면 등가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작이 필요 없다는 말은 틀렸다. 그죠? 그럼 올바르게 바꾸어 봅시다. 삼면 등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므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 무슨 조정? 무슨 조정? 시상가액의 조정. 동그라미 2번. 2번은 어디가 잘못된 거죠? 가중치가 안 보이네요. 가중치가. 가중산술 평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도 또 올려봐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직접 손으로 눌렀어야 가중이라는 말을 안 틀리죠. 동그라미 3번. 조정 작업을 하는 경우 세 가지 시작.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요 세 가지 맞습니까? 예.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 동그라미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제일 뒤에 대상부동산의 최종평가 가액이다. 대상부동산의 최종평가 가액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시장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4번 3방식에 의해서 각각 산출한 가격, 이 가격은 최종평가 가격이 아니죠. 시장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상가액이라고 해야죠. 시상가액. 그래서 틀렸고요. 5번째 표현을 보세요. 시상가액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 그랬네요. 확인 자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쭉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 자료가 뭡니까? 확인 자료.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봐요. 확인 자료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임장을 해서 내가 눈을 보고 확인한 것이 확인 자료인데 여기 보면 거래 사례, 무슨 자료? 사례 자료네요. 임대 사례, 수익 사례, 사례. 무슨 자료? 확인 자료가 아니라 무슨 자료다? 사례 자료라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617페이지) 움직이세요. 617페이지 큰 6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눴네요.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 확인 자료가 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직접 임장해서 내 눈으로 통해 직접 확인한 물적 자료 내지는 각종 공부들을 확인한 것들이죠. 요인 자료는 보니까 전부 다 요인 돼 있죠. 사례 자료는 전부 다 사례 돼 있다. 그래서 별 신경 쓸 게 없어요. 암기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확인합니다. 다시 전체 그림, 칠판 그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감정평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문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더욱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바라보는 게 힘든 거라고요. 전체를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시상가액 계산 문제 했었죠. 거기 올해 나왔던 문제라고요. 시상가액 그 부분하고 여기 블랭크 채우는 문제하고 2개죠. 법에서 3개요. 그럼 5개죠.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나 7개, 6개. 이렇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어느 한 파트도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를 물어보는 형태였습니다. 머릿속에 잘 그리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